2023년이 밝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4년 대비 중등 임용 역사 부문 서양사와 세계사 그리고 역사교육론을 담당하는 최향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올해의 강의 첫날인데요. 정말로 2023년에는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또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임용 시험 준비를 하는 여러 수험생 선생님들, 예비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는 올 겨울에 나오기보다는 내년 겨울 초에 나오겠지만, 그래도 임용 시험 보고 나서 어느 정도 1차에 합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어떤 예비적인 결과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테니까, 올해 12월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으로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애썼던 것들이 다 보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올 한 해 힘을 내서 열심히 또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힘들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는데, 여러모로 힘들었던 거 이제 떨쳐내고 희망차게 새롭게 시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또 선생님이 되고, 또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처음 강의인데요. 우리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11월에 그렇게 해서 시험 보고 좋은 결과를 또 확인하게 되면 우리 2차 또 시험 대비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1차 시험 대비만 해주고 2차는 안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2차 시험 대비도 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면접 대비 하는 거, 또 수업 실현하는 거, 또 수업에서 실현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실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 또 피드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합격이 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오시고, 또 우리 채용팀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저 또한 또 우리 이응주 선생님 또한 같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강의, 알찬 강의로 보답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 2월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강의의 내용은 주로 개론적인 내용입니다. 서양사와 기타 세계사 그리고 역사교육론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우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교육론, 역사교육과 선생님들이나 졸업한 우리 수험생, 예비 선생님들이나 혹은 일반 사학과나 이런 데서 교직을 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대부분은 서양사의 기초적인 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개론적인 것을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 2월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개론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사실 거기에 아무리 심화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한들 이것이 온전한 어떤 역사의 그 틀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초를 먼저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채우는 것이 항상 공부의 기본이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했을 때 여러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충분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 2월의 강의에 최선을 다해서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이 교재는 그 개론적인 내용하고 심화적인 내용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1강부터 17강까지 있는 앞부분의 개론적인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는 심화적인 내용으로 뒷부분에 있는 1강부터 또 그 뒤에 17, 18 강까지 있는 19강까지 있죠, 아마. 예, 까지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배우게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들, 또 추가적인 프린트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잘 이해한다면 거의 어느 정도의 시험 볼 수 있는 기초적인 수준은 마련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PPT로 따로 하지 않습니다. 개론에 있어서는 개론과 우리 그 심화 내용에 있어서는 PPT보다는 책을 통해서 하고요. 특별히 PPT를 이용해야 할 때만, 그때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도가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근데 지도도 아주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제가 웬만하면 이제 이 보드에 그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조금 나으실지 몰라도 사실 PPT에다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기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전자교탁을 좀 사용하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렇지를 못해서, 예, 가능한 한 우리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신 PPT에 드리는 노력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강의로서 더 힘을 기울여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죠. 폴리스의 성립과 그리스 민주정의 확립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오리엔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빛은 동방에서부터라고 시작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리엔트 문명, 동방 문명에서 문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동방 문명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오리엔트 세계의 정치, 사회 구조, 문화적인 틀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오리엔트 문명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두 문명은 독자적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그런 가운데 기원전 2000년경에 바빌로니아, 신왕국, 히타이트, 크레타 문명 등이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 서양 문명의 어떻게 보면은 근원이 되는 에게 문명, 이런 측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국제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원전 12세기 말경이 되면 페니키아, 헤브라이 이런 데가 융성하기 시작하고, 기원전 1000년경에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등이 출현하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리엔트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오리엔트 문명은 일반적으로 이 전제군주제가 기본적인 정치 시스템이고요. 따라서 관료제적 부역국가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 관료제적 부역국가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이제 이 그 정복 활동을 하죠. 오리엔트 지역은 특히나 정복 활동이 많고, 정복 지역을 지역의 노예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산에 참여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그 통치를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그 국가에 있는 평민들, 이 평민들의 부역이라든가 공납에 근거해서 근거해서 통치하는 이러한 어떤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료제적 부역국가의 성향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이곳의 통치자가 최고의 신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혼자서 이 모든 이 중앙집권적인 어떤 통치를 다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관료들을 두고 통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료제적 부역국가의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 문명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굉장히 이집트와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차이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지형 차이죠. 이집트는 환경적으로 폐쇄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치 시스템의 변화가 단조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총 31왕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상왕국,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이르기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31왕조인데요. 먼저 상왕국 시대에 보면 엄밀히 말하면 상왕국과 하왕국으로 나뉩니다. 이 상왕국에서 이제 고왕국 시대가 되면 기자의 피라미드가 아주 유명한데요. 예, 이 시기가 이집트의 역사가 보다 확실해지는 시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멤피스가 수도였고요. 기자의 피라미드는 사왕조기에 건립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왕국은 기원전 2100년 11왕조에서 시작해서 테베가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계통의 힉소스가 기원전 1680년부터 1580년까지 잠시 다스렸죠. 이 힉소스가 이제 마리트 끄는 전차를 전파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군대가 이 전차를 활용해서 정복을 더더욱 이 정치를 이 운영해 나가고 경제 활동을 또 운영해 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왕국은 17왕조 시기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왕국에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가기 전에 잠시 26왕조가 세워졌고 그런 가운데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즉 기원전 311년 알렉산드로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서 기원전 30년 최종적으로 이제 로마의 지배로 넘어가는 이 문명을 우리가 이집트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파라오의 전제군주 정치가 이루어져서 신정정치를 행하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이 국왕은 신의 현신이죠. 현신이라는 건 신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신의 현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보다도 왕권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왕이 전 국토를 소유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통제합니다. 종교적으로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다신교 사회이고요. 내세적이고 낙관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내세적이고 낙관적인 이유는 일단은 낙관적인 이유는 외부 침략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낙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파라오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의 평안함과 번창함을 이제 내세에서도 똑같이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동시에 이 피지배자의 입장에서는 현실 속에서의 고통을 내세를 통해서 부활해서 좀 더 개선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세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미라 그리고 이제 사자에서 그리고 오시리스 신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오시리스 신화는 일종의 이제 부활 신화와 연관되죠. 태양력, 측량술, 외과 의학이 발달하고 또 지배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문자인 상형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신교 사회였다가 이 이집트가 일신교 사회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은 기원전 14세기경 아멘호텝 4세 때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그나톤 그
아톤을 이제 섬기는 그런 체제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태양신 중심의 일신교 사회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 안에 이제 보시면 초기에 다신교 사회였죠. 예, 다신교 사회였고 매신 호루스하고 태양신 라 혹은 레, 그리고 중왕국 이후에는 아몬, 예, 뭐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나중에 아멘호텝 4세 때 이제 다신교가 폐지가 되죠. 우리가 파라오라는 것은 이제 호루스의 화신 그리고 오시리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시리스가 날광과 농업의 신이고 오시리스와 그 아내 이시스가 결합해서 낳은 아들이 호루스입니다. 예, 그러나 결국은 그 오시리스의 동생 세트가 예, 이제 결국은 이 오시리스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시스가 돌아다니면서 다 그 뼈를 거두어 가지고 이제 부활시키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 내세적이고 부활 이런 것들을 믿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이제 이 신화적인 거에서 보여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호텝 4세 때는 태양신 아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하는, 그래서 이그나톤 체제를 만들고요. 수도가 테베였던 그런 어떤 체제에서 아마르나라는 곳을 새롭게 도시 계획을 해서 이곳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르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양식이 탄생하는데 이게 아마르나 양식이죠.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 아마르나 양식이 탄생하면서 좀 더 예, 전통주의적인 양식을 깨고 생동감 넘치고 좀 더 이 자연주의적인 그런 어떤 예술로 조금씩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방 문명에서 나오는 여러 문화적인 유물들의 특성은 특히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특히 보면 굉장히 획일적이고 예, 아주 오랜 시간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양식의 변화가 거의 없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특성인데, 요 아멘호텝 그 4세 때 좀 더 자연스러운 체제로 어떤 이 그 포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조금은 새로운 부분들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집트 문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환경적으로 개방적 지형입니다. 개방적 지형이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많을 수밖에 없죠. 교육이 성행하고요. 예, 또 정치적 변동이 따라서 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정치적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따라서 이들에게 중요한 건 내세가 아니라 현세이고, 그래서 현세적인 신앙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문화의 시작은 우르크 시대부터 시작해서 수메르인 그리고 아카드인, 아무르인 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되고, 아무르인 시대가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빌로니아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존재가 함무라비 왕이죠. 예, 이 함무라비 왕 때 이제 통일 왕국을 형성하면서 여러 가지 통일된 법전을 형성하고 또 동시에 이 행정관, 사법관을 두어서 통치를 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르크 시대, 초기 우르크 시대에는 지구라트, 이 그 벽돌로 쭉 쌓아 올린 지구라트를 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 시대, 함무라비 시대가 되면, 그동안의 엽기도 역시 다신교 사회였다가 함무라비 시대에 오면 바빌론의 신 마르둑이 좀 더 최고의 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이 통치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도시국가들은 각각의 수호신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집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의 모습이 새나 짐승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서 새나 짐승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지배자 신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고요. 수메르에서는 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른 특징들이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무라비 법전,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하무라비 법전은 어떻게 보면 복수적인 어떤 측면, 그런 측면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조부터 195, 196, 205조 이렇게 나온 데를 보면 특히 196조가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뺀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05조에 보면 노예가 자유인의 뺨을 치면 그 귀를 자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형벌주의고요. 복수주의이고 동시에 평민이 당연히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평민이라기보다는 노예가 평민보다는 훨씬 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형벌에도 계급적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사회는 역시 전제정치를 행하지만 이 이집트식 전제정치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왕권이 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는 이제 소유가 모든 것이 이제 왕의 소유이지만 여기는 각각의 개인적인 개별 소유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왕은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현신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아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소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산 상속이라든가 매매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다신교 사회이고 현세적이고 상당히 비판적 성향이 비판적이고 좀 비관적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현세적인 성향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죠.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얘기하는 바는 이 불멸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차라리 즐겁게 살아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길가메시 서사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더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사실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의 이름이 워낙에 특이해서 주인공의 이름을 빼고 하지 않는 한 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주요 특징적인 내용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음력을 사용했고요. 서령문자 60진법을 사용한 것이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